그래서 이제 그 오늘 그 한도 안 그래도 이 책 출간에 맞춰서 또 한동훈 장관이 여론조사에도 거의 대권 후보급으로 부상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서울시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뭐 이재명이 이어서 2등으로 됐고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1등했다. 서울 수도. 특히 이제 그치. 수도권에서. 네. 그러니까 그게 정말 우리한테는 진짜 드디어 이제 그러니까 출마 선언도 안 했는데 벌써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네. 제가 막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네. 근데 조금 말을 약간 네. 차분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목이 아파가지고. 근데 네. 이 수도권에서 1위 했다라는 게 정말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것도 현역의 오세훈 시장보다 더 높았고 네. 수도권을 자기 정치 베이스로 하고 있는 이재명보다 높았다는 게 네. 이거 큰 것 같은데 네.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좀 아는 정치인 한 분하고 좀 점심 네. 식사를 했는데 네. 제가 이런 분석을 좀 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예전의 보수 정권에 비해서 좀 낮게 나오잖아요. 네. 그 박근혜 정권 당시보다. 네. 근데 이 지금의 여론 지지율을 분석을 했을 때 좀 네. 희망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네. 그 TK나 뭐 PK 같은 정통적인 지지층에서 좀 낮은 게 네. 절대값을 많이 떨어뜨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그렇죠. 이제 박근혜 네. 정권 당시에는 이제 TK에 아주 강렬한 팬덤이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지지율 절대 안 떨어진다 뭐 그런 네.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러다가 사실은 수도권에서 네. 망한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그때 야권이 분열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이제 의석수를 먹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문재인이 김종인을 끌어들이고 하면서 수도권을 이겼기 때문에 결국엔 나중에는 그게 탄핵까지 가버린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수도권을 먹느냐 중원, 수도권 네. 충청 같은 어떤 캐스팅 보트나 점이지대가 되게 중요한데 네. 저쪽 TK나 이런데 뭐 알박기로 우리의 네. 팬덤이 공고하다 그래서 이렇게 방심하다가 당하는 거였다는 네. 거죠.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물론 절대값이 낮은 수준이지만은 좀 희망적인 것은 수도권이나 충청에서 되게 비교 우위적인 그 상황을 점하고 있고 네. 또 최근에 수도권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TK가 뭐 불안하다 많이 뭐 떨어진다 하는데 지금 이준석이 나와가지고 뭐 TK의 신당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약간 제2의 뭐 국민의당처럼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안철수 벤치마킹 하는 거 아닙니까? 제2의 친박연대 이런 걸 해보겠다는 건데 친박연대든 국민의당이든 결국 그 지역당들은요 자민련이든 지역당은 결국 그 3당 돌풍이랍시고 했다가 다 이제 흡수돼 버려요. 그럼요. 자생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어쨌든 이번 총선에서 이제 수도권을 또 우위를 점하면은 네. 그 바람을 타고 어쨌든 지방도 따라오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어쨌든 수도권에서 한동훈 지지율이 1위 나왔다는 거랑 국민의힘이 최근 수도권에서 되게 급등했다는 거 뭐 그런 점들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얘기를 하나 덧붙이자면 그 네. 메가시티 있잖아요. 네, 메가시티에 메가시티. 대해서 요새 또 이제 좌파 언론들이나 이쪽에서 자꾸 뭐 그러니까 그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이제 서울대 지방의 프레임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을 메가시티로 만드는 것에 네. 대해서 반감을 이제 지역민들의 어떤 피해의식이라던가 질투심이라던가 그런 거를 자꾸 갈라치기 해갖고 프레임을 네. 하고 지역의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전국 단위 여조를 막 해가지고 그런 식의 프레이밍을 하는 거죠. 그렇죠. 전 국민이 반대하는데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되게 이 정책이 어느 한순간에 뚝 떨어져 나온 게 아니고 네. 되게 정교하게 빌드업된 거거든요. 네. 사실은 그 여의도 연구원이나 이쪽에서 다 그렇죠. 여론조사를 하고 지역민들은 굉장히 압도적으로 네. 지지가 높은데 지금 나오는 그 전국 단위 그 지지 그거에 보면은 뭐 김포에서도 뭐 반대가 높다 이런 네. 식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게 샘플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아. 전국 단위로 이렇게 표집을 하면 김포에 있는 사람들 몇 명이나 표집돼 있어요. 아, 100명이나 그렇구나. 될까요? 예. 이런 젠장. 그런 식으로 장난을 치는 속았잖아. 거야. 네. 그냥 김포시 뭐 1000명. 네. 네? 뭐 하남, 구리 이런 식으로 그쪽 지역민들을 그쪽. 봐서야 되는데 전국 단위 여조 이렇게 해놓고서는
뭐 1,000명을 샘플을 하든 2,000명 샘플을 하든 김포의 그 포션이 얼마나 되겠어요. 3명 했겠네, 3명. 그러니까요. 아, 이런 젠장. 3명 중에 2명이 반대한 걸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호도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절대 국민의힘에서 정부 여당에서 그냥 막 던진 게 아니고 예. 사전에 그 지역민의 여론이나 이런 거를 다 예. 이제 감안해서 나온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이 딱히 반대 못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만약에 민주당 정치인들이 지금 전국 단위 여조 나오는 그런 식의 프레이밍에 놀아나가지고 편승해서 막 반대를 거세게 한다. 그러면 이제 지역민들의 반발에 부딪히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네, 지금 1,400분이 이제 들어와 계시고요. 그리고 여기 신하님하고 그리고 신하님이 슈퍼챗 써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제 한동훈 장관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시죠. 뭐 일단 제목도 이미 73년생 한동훈인데 그 한동훈 장관이 능력주의 진짜 능력주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능력주의를 가지고 이제 마케팅을 했지만 실제 이재명은 능력주의가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능력주의에 있어서 이재명과 한동훈 장관을 비교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뭐 능력이 있다 지자체장 할 때 막 이렇게 밀어붙였잖아요. 뭐 기본소득이니 뭐 네, 기본 네. 교복이니. 근데 요새는 이제 사람들이 어떤 가치나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막 깊이 파고들다기보다는 뭔가를 막 사람들이 이렇게 이슈를 막 푸시하면은 포퓰리즘이라 하더라도 이 저 사람이 좀 능력 있나 봐. 네. 뭐가 돼가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재명의 어떤 그 새끼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주니어 버전이 이준석 아닙니까? 아. 이준석이 하는 그런 말에 있어서는 콘텐츠에 아무런 실체가 없는데 그냥 언론 나와가지고 뭐 신당한다, 내가 뭐 비명계도 뭐 어쩌고 만나고 뭐 김종인도 만나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날 것이다, 뭐 영남에도 뭐 근거지 무슨 수도권에 근거지가 있는 영남 신당을 만든다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사람들이 뭘 하나 봐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호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의 능력주의라는 것이 그런 식의 언론 플레이, 언론 플레이라든가 그냥 이슈몰이 이런 포퓰리즘적인 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게 반이념적인 거를 능력주의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념성이 없는 것을. 예. 저도 갑자기 기억나는 게 2020년 코로나가 이제 막 이제 유행할 때 이제 그 신천지 교주였던 이만희 씨를 이제 붙잡으러 경찰이 가는데 그 맨 앞에 경기도지사 이재명이 걷고 있더라고, 밤에 가는데. 그래갖고 쟤는 왜 저기 있지? 라는 의문이 떠나지 않았어요. 아, 저희가 마치 자신이 경기도지사가 왜 거길 갑니까? 이런 게 이재명 씨 능력주의죠, 사실은. 그래서 이재명의 능력주의는 한동훈의 능력주의 그 고급스러움에 비해서 좀 저렴한 느낌? 좀 짠내가 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짠내가 나죠. 그리고 그러니까 한동훈의 능력주의 차별점으로 제가 꼽는 게 그거잖아요. 기존에는 우리가 능력주의라고 하면은 자수성가 얘기를 떠올리고 그렇죠. 옛날엔 그랬죠. 뭐 하면 된다, 네. 뭐 도끼 막 이런 거잖아요. 아, 도끼. 뭐 잠 안 자고 왜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막 나는 서울대 못 가면 죽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는 친구들 있었잖아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찌질한 그러면서 뭐 잠 안 오는 약 먹고 난데? 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천재과와 노력과가 있다고 하는데 약간 그 노력형들의 그런 짠내 그리고 뭐 항상 그 레파토리 있잖아요. 뭐 주경야독을 한다던가 그렇죠. 아니면은 뭐 집안이 폭삭 망해서 뭐 집안을 일어 세우려고 내가 뭐 잠도 안 자고 뭐 먹는 것도 못 먹고 뭐 자수성가를 했다 밑바닥에서 이제 그런 서사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잖아요. 뭐 약간 그 정주영 시대에 뭐 하면 된다 이런 거. 된다. 근데 한동훈의 능력주의는 이제 그런 식의 컴플렉스나 결핍이 없는 그 정말 뭐 강남 8학군에서 유복하게 자란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그런 자극이 아니라 정말 이 내재적인 능력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치열하게 탐구하고 철저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 능력주의죠. 그러니까 한동훈이 뭐 누구를 뭐 건사하기 위해서 뭐 엄마 때문에 뭐 호르머니가 저를 모시고 호르머니한테 효도해야겠어 이런 식의 약간 뭐 부채의식이나 뭐 그런 정서적인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던 세대도 아니고 그냥
자기 자신이 좋아서 네. 자기 자신의 성취를 위해서 그런 진정한 엘리트의 모습을 처음으로 보여주지 않았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뭐 교수님한테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기존의 우리 예전과 그 586 세대라고 해야 되나요? 네. 굉장히 그 문화적인 사대주의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네. 컴플렉스. 네. 우리는 항상 어렸을 때 우리 때만 저만 해도 어렸을 때 나오는 그런 그 외화들 보면서 네. 미국은 되게 잘 사는 나라고 우리나라는 뭔가 뒤처져 있고 이런 그렇죠. 식의 그런 정서가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그리고 이제 서구가 우리보다 더 우월하다. 네. 우리는 이렇게 쫓아가는 입장이다. 그래서 항상 나오는 말이 미국은 저런데, 뭐 유럽은 저런데, 우리는 왜 이 모양이냐. 뭐 그렇죠, 지금도 그렇죠. 약간 그런 사대주의에 그 지식인 사회가 사대주의에 빠져 있는데 한동훈 세대부터는 그런 것도 없어졌다는 거죠. 네. 그 세대부터는 X세대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네. 해외 여행 자유화. 우리나라가 이제 해외 여행 굉장히 많이 나가고 네. 또 이민도 많은 민족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우리가 그 한동훈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지금 20년 정도가 지난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우리나라가 벌써 뭐 일본도 추월했고 네. 그리고 이제 문화 강국으로도 네. 섰고 해외에서도 이제 한국이라면 무시 네. 못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한국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 생겨나고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 사대주의의 컴플렉스에서 이제 벗어난 세대로서 우리 스스로의 역량으로 미래를 고민할 수 있는 세대가 됐다라는 거죠. 과거에 갑자기 없는 생각나는 게 이거네요. 그러니까 이회창 씨가 이제 옛날에 대통령 후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옥탑방을 모른다고 해가지고 이제 한번 좀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라면 값이 얼마인지를 모른다고 막 이제 대선 때 욕을 먹은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못 살 때 그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 더 이상 이제 뭐 대선 후보가 라면 값을 모른다는 이유로 폄하돼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한동훈 장관은 어쨌든 그런 거를 시대를 여는 거의 첫 번째 그렇죠. 후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그런 컴플렉스에 빠질 네. 필요 없고 네. 자꾸 그 외국과 비교해서 뭐 이렇게 자의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한동훈 시대가 되면 그리고 저기 한동훈이 이제 만약에 네. 다음 대권에 나온다 그러면 아마 그 70년대생 최초의 대통령을 노려보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시면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명박 대통령이 50년대생인가?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네. 노무현 그러니까 삼김 체제 이후에 네, 네. 노무현 이명박이 50년대생. 아니 40년대생. 노무현 40년대생. 노무현하고 이명박. 삼김 체제 이후의 대통령들 보면요. 그렇죠. 노무현, 이명박 40년대생이고 네. 그다음에 박근혜, 문재인이 50년대생이에요. 50년대생, 그렇죠.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60년대생. 네. 근데 지금 이재명이 60년대생인데 제가 봤을 때는 건너뛰고. 이거는 건너뛰고 70년대생으로 갈 것 같다는 거죠. 10년생으로. 왜냐하면 지금 국제 정세가 너무 많이 변해 있고 네네. 빨리 우리가 캐치업을 해야 되는데 네. 이재명식의 그 어떤 이재명은 정말 근본이 없는 포퓰리즘 586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민주당은 이제 운동권이 장악한 586당 아닙니까? 네. 근데 그 586이 이제 시대의 쓰임이 다 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들의 소명 의식은 그 민주화가 되는 순간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뭐 교수님이나 뭐 교수님하고도 많이 말씀을 나눴지만은 이게 지금 왜 586이 왜 적폐가 됐냐. 원래 사회적인 쓰임이 없어지는 집단이 적폐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때는 군인이 영웅이 되잖아요. 네. 근데 전쟁이 없어지면 할 일 없잖아요. 할 일 없죠. 그러면 그게 적폐가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 왜냐하면 네.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일을 막 벌려. 네. 똑같아,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쓸데없이 많아지면 적폐가 되잖아요. 네. 세금 슈킹만 하고 시민단체도 마찬가지죠. 네. 사회가 지금 민주화됐기 때문에 옛날에 그 뭐 군사 정권 시대에 그들이 얘기했던 뭐 직선제라던가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다 성숙된 상황에서는 그들이 얘기했던 그 주장들이 아무런 지금은 실효성이 없고 어떤 시장에서 요구도 없는데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쓸데없이 일을 벌리면서 나오는 결과가 뭡니까? 뭐 김의겸 같이 이렇게 가짜 뉴스 퍼뜨리고 그렇죠. 송영길처럼 막말하고 안민석. 예. 안민석처럼 뭐 무슨 욕이나 음모론이나 하고. 그런 걸로 먹고 살면서 종교재판소가 되는 거죠. 네. 예. 대표적인 그 유럽 사회의 적폐가 종교재판소였거든요. 종교재판소 네. 하는 게 뭡니까? 마녀 사냥. 사람들의 어떤 갈라치기, 네. 공포심리, 혐오 이런 거 조장해가지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그 중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동 사회가 이게 개혁이 안 되고 인권 탄압이 심해지고 그런 것도 결국에는 그 종교 경찰들이
적폐짓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은 586 적폐를 일소하는 것이 시대 네. 과제다. 그리고 그거는 누가 해야 되냐면은 이제 한동훈 같은 새 세대가 해야 되는 거고 네. 특이점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60년대생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 586이고,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할까 새 시대를 여는 그 세대에서 깨인 자인 거죠. 선각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조선이 세워진 것도 네. 고려 사람이었던 그 이성계가 이성계. 위화도 회군을 함으로써 네. 예, 그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졌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방원이 그 사람들이 말할 때 뭐 킬방원 이러는데 네네. 적폐를 다 일소한 거예요. 그렇죠. 적폐 일소가 끝났기 때문에 세종이 나타난 거잖아요. 예, 책에서 그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러니까 태종이 그러니까 그렇게 다 신하들을 갖다 이제 정리를 다 하지 않았으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다 그러면 포나마나면 민주당 같은 애들 결사 반대 중국장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를 다 왕권을 강화해준 태종 덕분에 그렇죠. 세종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했던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종이 네. 정적들이 막 많아 귀족들이 그래가지고 그 정적들 제거하려고 하면은 뭐 내치를 이렇게 다지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절대적인 왕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추진력을 가지고 한글도 만들고 네. 뭐 과학기술도 융성하고 네. 백성들이 살기 편해지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악역을 미리 다 한 거죠. 그 태종이. 근데 지금은 저는 그런 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좌파 적폐 뭐 민노총 같은 애들을 싹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한동훈 장관이 딱 대통령 돼서 이제 탄탄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민 정책도 뭐 그렇죠. 정비를 하고 이런 치안 문제, 우리 국민의 삶을 위한 정책을 할 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네. 지금은 민주당은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이 뭘 한다고 해도 무조건 반대하잖아요. 무조건 반대하죠. 뭐 윤석열 대통령이 국격을 이렇게 높이고 뭐 해외에서 그렇게 막 열심히 영업해가지고 네. 국부를 이렇게 국가 경제에 대해서 기여를 하는 것도 무슨 쇼라는 그렇죠, 그렇죠. 예. 아니 뭐 뭘만 해도 트집을 잡아가지고 그 시어머니 노릇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국가 망신이라는 둥 그러니까 약간 좀 정신병리학적인 대상이 되지 않았나 저 정도면 맞습니다. 예. 네. 억가라고 하는데 억가도 진짜 저 정도면 병이다.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글로벌 G7 급의 국가가 됐고 글로벌 시대에서 해외가 점점 중요한데 거기서 이재명과 한동훈 장관이 이제 각각 대통령으로 외교 무대 나가는 생각을 하면 나 이재명 대통령 딱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 돼갖고 해 나가면 나 TV 꺼버릴 거야. 아주 창피하잖아. 치도 안 되고 단도 짧고 영어도 안 되고 뭐가 되겠어. 얼굴도 못생겨. 한동훈 장관 보세요. 해외 사람들하고 맞다이 까면 얼마나 더 크고 다리도 길고 우리 영어도 겁나 잘하고 그러니까 영어로 농담하고 이렇게 이래야 이게 친해지는 거거든. 지금 그쵸? 교수님이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 내가 그게 그럴 때가 바로 있어? 리더십이라는 거죠. 네, 리더십. 우리는 되게 강력하고 예. 품격이 있는 리더를 원하는데 네. 그게 좌우를 떠나서 어떤 국가의 상징으로서의 리더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문제는 그거예요. 그들이 자꾸 우리의 그 헌법적인 가치로 인해서 네. 선거로 뽑은 정당한 대통령을 지금 자꾸 탄핵 운운하면서 그 정당 현수막만 봐도 되게 화가 나는데 네네. 너무 후진적이고 좀 창피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그게 창피하죠. 되게 남미형 정치거든요. 남-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럽에는요. 네. 거의 모든 나라의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왕이 완전히 이렇게 처단된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 프랑스 혁명.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는 이제 역사적인 정의가 되게 다르겠지만 그때 혁명이 일어나서 어떻게 됐어요? 맨날 막 단두대에서 막 난리 나고 그랬잖아요. 네. 그 프랑스 혁명이나 그 소련 혁명, 네. 그 소비에트 혁명, 네. 볼셰비키 혁명 외에는 그 유럽에서 그런 식의 구테타나 이 혁명이 성공한 케이스가 굉장히 드물어요. 이제 네. 그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이 있었는데 네. 청교도 혁명도 결국에는 그 크롬웰이 자기 아들한테 세습 정치를 하면서 네. 실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유럽 사회는 전체적으로 유럽이 나라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모든 나라에 왕들이 있고 심지어 이제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공화정에서 유일하게 공화정을 하다가 왕정으로 바뀐 나라인데 네. 그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왜 왕들을 유지하냐면 그런 거예요. 이게 이 국가라는 일체감을 갖기 위해서 이 현실 정치와는 떨어져 있는 네. 그러니까 좌파든 우파든 합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국가의 리더는 좀 건드리지 말자.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국가라는 상징체, 이게 유니티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 왕이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왕이 없잖아요. 네. 왕이 없어져 버렸고 왕조가 없어져 버렸고 실질적으로 이제 대통령제라는 게 네. 왕정제와 비슷하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대통령이 굉장히 큰 권한을 갖고 있고 의회 회상권을 갖고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나라가 반으로 쪼개진 상황에서 지금 가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지금 북한하고 대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친북적인 세력이 친북적인 세력과 이 남쪽 이 대한민국 내에서도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국력을 그만큼 우리 스스로가 깎아먹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럽에 보면은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도 왕정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왕은 좀 약간 현실 정치에서 떨어져 있고 좌우를 싸우는 우리는 하나의 스페인이다라는 거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그러고 있냐고요. 진짜 이게 심각한. 그래서 좀 나라가 우리나라 사람 좀 단결심이 없고 자꾸 이렇게 분파가 생긴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외국이나 북한과 이렇게 맞설 때는 딱 우린 하나다라는 마음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벌써부터 무슨 뭐 미국이랑과의 관계를 할 때도 또 친미 친북 친미 반미 또 북한하고도 친북 반북 이런 식으로 이렇게 쪼개지니까 국론이 분열되고 그러니까 쉽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외교 무대에 있어서 디스어드밴티지를 가지고 가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싸우더라도 해외 그렇죠. 나가서 뭘 하나로, 한다 그러면 위와 원으로 그건 뭉쳐야지. 도와줘야 되는데 미국 우리 대통령이 미국 갔을 때 거기 좌파들이 좌표 찍어가지고 반대 시위를 하고 다니고 막 심지어는 그 무슨 국영방송의 기자라는 XX가 무슨 어디에다가 백악관에다가 뭐 투서를 하지 않나. 우리 대통령이 니네 욕했대요. 욕했어. 고자질하는 정말 창피하고 수치감이 느껴지고 엊그저께도 제가 이제 학회를 갔는데 안산 쪽에 무슨 진보당 거기에 뭐 윤석열 정권 뭐 탄핵 임기 뭐 내려와라 이런 게 굉장히 남미형의 후진 정치예요. 그러니까 남미.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남미도 왕이 없잖아요. 거기 탄핵이 일상적이에요. 남미의 정치 상황이. 남미에도 민주당 같은 애들이 있구나. 거기도 완전 좌파의 보급지죠. 좌파. 그러니까 좌우 갈등이 심해지니까 탄핵이 일상화돼 있어요. 그래서 룰라가 다시 또 재집권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남미형의 후진 정치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